반갑습니다. 저는 셀트리온 CMC 통계팀에서 재직 중인 오민규라고 합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CMC 분야에서는 각 규제기관인 FDA와 EMA로부터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에 있어 통계 방법론 적용을 권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계학계에서도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셀트리온도 규제기관의 권고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CMC 통계팀에서는 다방면으로 통계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고,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한 품질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는 반복적인 분석을 함에 있어 분석자의 오류를 방지함과 동시에 분석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존 JMP 플랫폼 스크립트를 수정하여 자동화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진행 후 결과를 도출해주는 컴패러빌리티 평가에 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파트 1에서는 의약품 개발 단계 중 정제공정 개발 단계에서 품질에 영향을 주는 공정 변수를 여러 품질 평가 항목에 대해 1차적으로 스크리닝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기존 JMP 플랫폼에서 특히 fit 모델을 이용하여 여기에 fit 모델과 JSL을 적용하여 분석 및 리포팅을 자동화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규제기관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에 있어서 통계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이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은 QBD입니다. QBD란 약품 개발 초기부터 사이언스와 품질 위험 관리를 기반으로 그리고 사전 정의된 목표와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및 제어를 활용해 의약품 개발 설계를 진행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ICH Q8R2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실 수 있고,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원하는 품질을 보장하면서 이상적인 안전성 및 효능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의약품의 품질 특성에 대한 내용 등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QBD에 대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이 5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고, 가장 먼저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효능 등과 관련이 있는 요소들을 QTPP, 퀄리티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로 정의하게 됩니다. 다음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는 이 QTPP 중에서 특히 크리티컬하다고 판별되는 항목을 CQA로 분류하고, 이 CQA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 변수를 판별해 CPP로 분류합니다. CQA와 CPP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러진 CPP들을 통해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작성하는데, 이 디자인 스페이스는 다차원 공간으로 정의가 되고, 다음 컨트롤 스트래터지에서는 공정 퍼포먼스와 제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등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략들을 밸리데이션하고 또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를 이루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QBD는 제품 개발에 있어 제조 공정의 개발, 최적화, 검증 등을 위한 전 주기적인 어프로치이고, 이번 발표에서는 CQA에 영향을 주는 몇 개의 공정 변수를 걸러내 DO에 적용할 수 있도록 1차적인 스크리닝을 할 때 CPP를 걸러내는 과정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CPP와 CQA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QA는 Critical Quality Attribute로 물리학적,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혹은 미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품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항목들을 의미하고, ICH Q8에 따라서 목표하는 제품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제한 조건, 범위 혹은 분포 내에 들어와야 하는 평가 항목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CPP는 Critical Process Parameter로 이 CQA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정 변수를 의미하고,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CPP로 판별된 공정 변수들은 목표하는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꼭 모니터링 되어야 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 특히 프로세스 캐릭터라이제이션 단계에서 중요사항은 바로 이 CQA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PP를 판별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프로세스 파라미터, 즉 공정 변수들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변수를 걸러내는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암젠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암젠의 Attribute Based Control Strategy 자료에 따르면
CPP는 공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CQA에 영향을 주는 각 유닛 오퍼레이션에 대해 정의되어야 하고, 이 CQA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임팩트 레이시오라고 하는 지표를 통해 척도화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임팩트 레이시오는 프로세스 파라미터가 억셉턴스 레인지 끝 지점부터 중간 지점까지 변할 때 CQA 변화량을 나누어 줌으로써 계산할 수 있고, 이 값이 0.2보다 크면 이 프로세스 파라미터가 CQA에 20% 정도 이상의 유의미한 쉬프트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CPP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공정 개발 과정의 한 부분을 예로 들어서 CPP 판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분석의 목적은 공정 개발 과정에서 불순물 제거, 변이체 제거, 바이러스 제거 등을 위한 정제 공정 단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통계 분석이고, 이 과정을 통해 CQA에 대한 각 프로세스 파라미터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X는 프로세스 파라미터, 즉 공정 단계별 공정 변수의 실험 조건들로 이루어지고, 이 통계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 실험 조건을 가지는 변수를 CPP 혹은 non-CPP, 즉 NCPP로 분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공정 변수는 버퍼에 대한 몰 농도, pH, 그리고 버퍼에 대한 유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는 환자의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앞서 설명드렸던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자들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셀 프로틴, DNA 혹은 기타 반응 물질 등도 포함이 될 수 있고,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코드는 세팅 스크립트와 러닝 스크립트로 구성을 했는데요. 우선은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변수를 선택하고 정보를 기입하는 세팅 스크립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데이터는 디스커버리 서밋 코리아를 따서 이제 DSK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테이블 한 개와 각 CQA에 대한 스펙 리밋 정보를 사전에 입력한 DSK 리미트라고 하는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DSK 데이터는 첫 번째 컬럼에 이렇게 프로세스 파라미터에 대한 실험 조건이 입력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컬럼부터는 각 CQA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제가 임의로 작성한 데이터로 실제 데이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CQA 1부터 CQA 16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DSK 리미트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각 CQA별 로어 스페시피케이션 리밋과 어퍼 스페시피케이션 리밋을 입력할 수 있고, 쇼 리밋을 통해서 이 스펙을 나중에 피겨로 나타냈을 때 표시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부 1로 한 거는 그 리포트에서 스펙을 표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현재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공백으로 처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팅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셀렉트 컬럼이라고 하는 이런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창은 컬럼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그 코드를 통해서 제가 띄운 그 모달 윈도우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스크립트 시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DSK 데이터 테이블에서 입력되어 있던 CQA 항목들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총 16개의 CQA를 선택한 다음 Y에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X에, 그리고 PP 레인지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추 임팩트 레이시오를 계산할 때 이용하기 위한 프로세스 파라미터의 레인지를 입력을 해줍니다. 본 예시에서는 프로세스 파라미터가 4.3에서 7.8의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3.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DSK 데이터 테이블에서 이렇게 개별 컬럼으로 나와 있던 이 CQA들이 제가 방금 선택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그룹으로 묶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동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연 시간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니지 스펙 리밋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스펙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창을 통해서 전체 스펙에 대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제가 같이 이제 DSK 데이터 테이블과 함께 열어두었던 DSK 리밋 테이블을 여기 이렇게 로드를 한 다음 DSK 리밋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입력했던 스펙에서 이제 수정사항이 생기거나 아니면 유사한 데이터 테이블 형태에 대해서 스펙 리밋을 설정해 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분석 전 준비 단계가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러닝 스크립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닝 스크립트는 각 CQA마다 적용할 조건문과 그리고 이를 반복 실행하기 위한 forloop가 포함되어 있고, 이 스크립트에서 분석에 적용되는 CQA 개수를 의미하는 이 부분만 수정을 하게 되면 전체 코드가 돌아가는 형태로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총 16개의 CQA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샵샵은 16으로 이제 A1부터 A16까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fit y by x라고 하는 JMP 플랫폼을 이용을 할 건데, 이 fit y by x에서 fit line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는 1차 모형을 적합하고, fit special을 이용해서는 2차 회귀 모형을 적합한 다음 두 모형 1차, 2차 모형 중 R2가 더 큰 모형을 최종 모형을 선택하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형 선택을 할 때는 당연히 Adjusted R2나 AIC, BIC 그리고 RMSE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예시 스크립트에서는 단순히 이제 R2만을 이용해서 코드를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Y로 선택됐던 전체 CQA에 대해서 결과를 출력해주는 이런 창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분석 통계량들의 정리가 되어 있는 서머리 테이블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 처리는 제가 포맷으로 지정을 해서 p-value가 0.05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가도록 했고, 임팩트 레이시오는 암제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0.2보다 크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JMP 스크립트를 직접 보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코드를 구성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팅 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으로 시작을 하고, DSK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16개의 CQA를 포함하고 있고, 프로세스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컬럼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항목을 Y로 설정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고, 저는 여기서 12개를 선택을 하고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여기에, 그리고 pp 레인지에 3.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렇게 리스트로 선택했던 항목들을 변수로 지정해 줌으로써 이렇게 로그를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xrange나 ncqa 그리고 ybar 등이 잘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룹 컬럼을 해주는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이 DT를 여기로 지정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를 선택을 했고 x로 3.5를 기입하면 네, 이런 식으로 총 선택했던 12개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인 것을 볼 수 있고, 이걸 직접 하시려면 이렇게 그룹 컬럼을 이용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그룹에 대해서 컬럼 리밋을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로 갔을 때 네, DSK 리미트에 있던 LSL과 USL이 잘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세팅 스크립트는 이것으로 끝이 나고, 다음으로 러닝 스크립트는 이렇게 for loop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 for loop에서 eval, parse, eval, insert 이 부분은 이 for loop에서 돌아가는 i라고 하는 인덱스가 그 for loop 내에서 이렇게 매크로 변수로 지정이 되려면 이 해당 구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i가 증가할 때마다 이 ri라고 하는 게 같이 저장이 되면서 r1부터 r16 이런 식으로 결과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자체는 fit y by x로 1, 2차 모형을 적합을 하고 1차 모형에 대한 통계량을 저장하고 2차 모형에 대한 통계량을 저장한 다음 1차, 2차 모형에 대한 R2를 비교해서 1차 모형에 대한 R2가 더 크면 1차 모형을 출력하고 2차 모형이 더 R2가 크면 2차 모형을 출력하는 식으로 코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실행을 해주게 되면 아까 총 12개에 대해 CQA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CQA 12번까지 분석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낱개로 되어 있는 이 12번까지의 리포트를 꺼줌과 동시에 하나의 리포트로 생성을 해주는 코드를 실행하고, 그럼 총 12개의 분석 결과에 대한 통계량을 정리해주는 코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럼에는 분석에 선택됐던 12개의 항목이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선택된 1차 모형이 선택되면 1차 모형에 대한 p-value, 2차 모형이 선택됐다면 2차 모형까지 p-value를 표시해주고, 나머지는 임팩트 레이시오를 위한 통계량들도 같이 표시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처음 이제 띄워놨던 DSK 리밋에서 리밋이라고 하는 데이터 테이블에서 임팩트 레이시오를 계산할 때 사용하기 위한 이 LSL, DSL만 떼서 현재 이렇게 기존 데이터 테이블에 어태치를 했고, 그리고 이 5개 컬럼을 통해서 임팩트 레이시오 컬럼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필요 없는 항목을 닫아주고, 포맷을 지정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깔까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트 1은 이걸로 끝이 나고, 파트 2에서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행해야 하는 컴패러빌리티 평가라고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한 어프로치 기반으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어프로치는 2020년 리차드 버딕이라고 하는 교수가 진행했던 연구를 참고했고요. 그리고 컴패러빌리티 평가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데이터 분포와 샘플 수, 그리고 페이션트 리스크에 해당하는 타입원 에러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이 컴패러빌리티 평가 기준 도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DA 컴패러빌리티 지침에 따르면 제품 안전성 및 효능을 입증할 때 임상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컴패러빌리티 평가 등을 통해 제조 공정과 분석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규제 기간도 제조 공정 개선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플렉서빌리티를 제공하고 있고, ICH Q5E에 따라서도 컴패러빌리티는 변경 전후 제품의 품질 속성이 매우 유사해야 하고, 품질 속성의 차이가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효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존 지식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할 때 입증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컴패러빌리티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데, 먼저 서로 다른 연구실로 텍 트랜스퍼를 진행하는 경우, 바이오시밀러의 분석적 유사성을 확인하는 경우, 제품 생산 중 계약 업체가 바뀌는 경우, 그리고 분석적 절차에 대한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스케일 다운 모델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새로운 레퍼런스 스탠다드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우에 컴패러빌리티 평가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툴로는 단순히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 플랫이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스캐터 플랫으로만 평가하는 게 있고, 아니면 평균값이나 퀀타일 등을 이용한 동등성 비교, 표준 편차를 이용한 비열등성 평가 등, 그리고 레퍼런스 샘플을 이용한 레인지 설정 후 이에 대한 테스트 샘플을 평가하는 QR 어프로치 등이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이 중에서도 퀄리티 레인지에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대해서 JSL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 어프로치는 FDA로부터 제안되었을 정도로 컴패러빌리티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변경 전 레퍼런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한 퀄리티 레인지 내에 변경 후 데이터인 테스트 데이터가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QR은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CSR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XR은 레퍼런스 데이터에 대한 샘플 평균, 샘플 민을 의미하고, C는 상수, 그리고 SR은 레퍼런스 데이터에 대한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C의 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톨러런스 인터벌과 3시그마 방법이 있는데, 톨러런스 인터벌 방법은 컨피던스와 커버리지 레벨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없고, 그리고 페이션트 리스크를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TI를 계산할 때 레퍼런스 샘플의 수가 증가하면 레인지가 더 보수적으로 좁아지지만, 반대로 테스트 샘플의 수가 증가할 때 어떠한 QR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많이 사용되는 3시그마 방법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샘플 수에 대한 영향과 페이션트에 대한 리스크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연구되었는데요. 이 방법은 어떤 적절한 데이터 분포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션트 리스크, 고려하고자 하는 페이션트 리스크를 고려해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의함에 따라 C를 추정할 수 있고, 이 특정한 C를 이용해서 QR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C를 계산할 때 K1, K2 레퍼런스 테스트에 대한 샘플 수, 페이션트 리스크 등이 고려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K1, K2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들은 서로 다른 두 공정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값인데요. 먼저 K1은 각 공정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에다가 레퍼런스 샘플에 대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누어 준 값으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K2가 1로 고정된 상태에서 K1만 이렇게 1, 2, 3으로 증가하게 되면, 레퍼런스 분포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테스트 샘플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쉬프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K2는 변경 후 발생한 테스트 샘플의 표준 편차를 레퍼런스 샘플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 값인데요. 만약에 K1이 0으로 고정되어 있고 K2만 1에서 1.5, 2.13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켜준다면 레퍼런스 샘플 대비 테스트 샘플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점점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C를 계산할 때 시뮬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그룹의 샘플 수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K1, K2 그리고 페이션트 리스크에 해당하는 타입 1 에러를 지정을 해주고 calculate을 눌러주면 이 JSL 내에서 50만 번의 반복이 진행되면서 C를 추정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기와 같은 이런 창이 있고 여기에 이런 수치들을 입력한 다음 calculate을 해주게 되면 2.67이라고 하는 값이 도출되는 이런 형태를 띄게 됩니다. 그럼 이 50만 번이라는 시뮬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C는 0.01이라고 하는 이니셜 밸류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는 0.01로 고정된 상태에서 앞서 설정했던 샘플 수에 따라 레퍼런스와 테스트에 대한 그 샘플링이 진행이 되고 이때 1000번이 반복되는데 그 각 반복마다 레퍼런스 데이터의 샘플 민과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리고 이니셜 C였던 0.01을 토대로 QR이 계산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각 반복에서 계산된 QR 내에 생성되었던 테스트 샘플이 얼마나 포함되는지를 통해 타입 1 에러 레이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니셜 C였던 0.01부터 C가 5가 될 때까지 총 500번을 반복해주게 되면 타입 1 에러 레이시 총 500개가 계산이 되어지는데 이 중에 사용자가 고려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 했던 0.25라고 앞서 이렇게 설정했던 이런 수치에 가장 가까이 만족하는 C를 최종 결과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파트 1 시연과 마찬가지로 파트 2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C를 계산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시연에서는 별다른 그 데이터 테이블은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직접 윈도우 창을 하나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먼저 열어놓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cValue라고 하는 새로운 창을 이렇게 cValue라고 하는 창을 열어주고 solve for cValue라고 하는 타이틀을 입력해 준 다음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는 이 number edit 박스를 통해서 reference sample size, test sample size 그리고 나머지 값들에 대한 그 사용자 정의 수치들을 위한 number edit 박스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되어지는 cValue라고 하는 값도 여기 result로 나중에 업데이트 되어야 되기 때문에 result로 사전에 별다른 이제 변수로 이 number edit 박스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 박스에서 이 calculate 버튼을 눌렀을 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시뮬레이션에 해당하는 건데 먼저 C가 0.01부터 5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NC를 500으로 설정을 하고 N랩을 총 각 C마다 1000번의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N랩을 1000으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for loop를 두 개를 겹쳐서 각 반복마다 레퍼런스에 대한 샘플과 테스트에 대한 샘플을 제너레이트 해주고 그때 계산되어지는 퀄리티 레인지를 통해서 타입 1 에러 레이스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되어진 타입 1 에러 레이스이 가장
이 사전에 입력했던 타입1 에러를 읽고 가장 가까운 값을 최종 결과로 출력해주는 형식으로 이 버튼 박스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보여드리자면 12개의 레퍼런스 샘플에 대해 12개의 테스트 샘플이 평가가 되고, 그리고 12개 모두 이 퀄리티 레인지에 들어와야 패스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면 이 n 패스가 12가 되고, 타입1 에러 레이스를 0.25 정도로 설정을 하고, K1과 K2는 2와 1 정도로 했을 때 이 계산되어지는 적합한 이 C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3.09 정도가 적당한 퀄리티 레인지 상수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JSL을 활용한 분석 자동화와 스크립트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값 도출을 해주는 간단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보는 사례를 공유 드렸고요. 오늘 시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